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술융합을 맡고 있는 이인식입니다. 오늘은 기술융합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술융합의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래 융합기술, 영어로 컨버전 테크놀로지인데요. CT, 약자가 CT죠. 2001년 12월 미국 과학재단 NSF 상무부가 작성한 정책 문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 활동의 향상을 위한 기술의 융합. 여기에서 4대 기술, 즉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정보기술, 인지과학이 상호 의존적으로 결합되는 것, 즉 MBIC를 융합기술이라고 표현하자고 한 것이죠. 이 그림에 보다시피 정보기술은 비트가 단위고 생명과학기술은 유전자, 지인이죠. 나노기술은 원자, 아톰이죠. 그리고 인지과학은 신경과학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뉴런, 신경세포에서 이 비트, 유전자, 원자, 뉴런이 상호작용하는 것, 즉 MBIC를 우리가 융합기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MBIC, 이 4대 기술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게 이거 같아요. NSF 기술융합 정책 기반자인 그 미하일 로코가 한 얘기인데요. 인지과학자가 그것을 생각하면 나노기술자는 그것을 빌드하고 바이오 과학자는 그것을 임플리멘트, 실현하고 그다음에 IT 기술자가 모니터, 컨트롤한다. 이렇게 정말 아주 절묘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융합기술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2020년, 앞으로 10년 남았는데요.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가 온다. 그래서 그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의 모양을 보여준 시나리오 20개를 이 책에서, 이 정책 문서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융합기술에서 가장 중점 분야로 연구할 4대 분야가 무엇인지 한번 보죠. 첫째, 제조, 건설, 교통, 의학, 과학기술 연구에서 사용되는 완전히 새로운 범주의 물줄 장치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노기술입니다. 역시 정보기술 중요하고, 그래서 미래 산업은 생물학적 과정을 활용하여 신소재를 생산한다. 따라서 재료과학 연구가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에서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노 규모에서 동작하는 부품, 프로세스, 공정의 시스템을 가진 물질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게 무엇이죠? 바로 이게 생물세포입니다. 이 생물세포를 연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물세포 연구에는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정보기술의 융합연구가 중요한 것이고, 특히 정보기술에서는 가상현실 기법을 이용해서 세포 연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비쿼터스 및 글로벌 네트워크로 다양한 요소를 통합하는 컴퓨터 및 통신시스템의 기본 원리가 이 4대 연구 분야의 하나입니다. 나노기술이 또 역시 중요하고, 특히 인지과학은 사람에게 어떻게 정보를 제시할 것인지 그런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람, 뇌와 마음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역시 생명과학기술, 나노기술, 정보기술이 뇌, 마음 연구에 새로운 기법을 제공한다. 즉 융합기술 4대 분야는 물질장치 시스템, 생물세포, 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뇌,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그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정부에서 융합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했죠. 2008년 11월에 국가융합기술발전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5개년 계획인데요. 2009년에서 2014년까지 5조 8,900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5조 8,900억 원. 배경은 차세대 기술혁명은 나노기술, 생명과학기술, 정보기술 등 신기술 간 또는 타 분야와 상적 결합을 통한 융합기술이 주도할 것이다고 해서 결국 미국의 그런 그 CT 기술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전략을 볼까요? 첫째, 주력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융합 신산업을 발굴한다. 둘째, 기존 산업의 나노기술, 생명과학기술, IT 기술 접목해서 부가가치를 높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를 학적한 연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2009년 9월에 융합기술 중점과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중점 육성 품목이 50개, 신성장동력 발전 전략의 조기 상용화 품목이 62개, 녹색기술 연구개발 대책의 녹색성장 아이템 27개에서 전체 139개인데요. 이 139개 중에서 융합과제를 도출한 게 38개입니다. 그 38개 융합과제 중에서 특히 시장성이 좋고 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중점과제 15개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의 융합기술계획의 중점 융합과제 15개를 한번 분야별로 볼까요? 우선 바이오 의료에 5개, 에너지 환경에 5개, 정보통신에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료의 경우에는
중점 융합 과제가 또 5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 중점 융합 과제를 보시면 메디바이오 진단, 기능성 식품, 바이오 의약품, 고령 친화 의료기기, 바이오 신세장기 이렇게 있고요. 다음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는 나노 기반 융합 핵심 소재, 바이오 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처리, 고효율 저공해 차량,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스마트 상수도. 정보통신에서 보면요. LPO 융합 플랫폼, 지능형 그린 자동차, 라이프 로봇, 융합 LED, 가상인질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 15개가 외국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기술 격차를 볼까요? 대부분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의약품은 무려 6.3년 떨어져 있고요. 이쪽 에너지 환경에서 보면은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처리는 7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스마트 상수도는 무려 9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은 우리가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라이프 로봇이 6.8년 떨어졌습니다만 가상현실은 1.9년밖에 떨어졌다. 이렇게 정보통신은 세계 수준에 근거가 있고 앞에 이제 따라가 있는데 역시 이 에너지 환경 분야나 바이오 의료 분야는 기술 격차가 많다. 기술 수준을 보시면 이제 퍼센트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바이오 의약품은 50% 미만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환경은 이렇게 70% 높은 것도 있고 또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무려 가상현실 60.4%.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기술 수준이 바이오 의료는 59.8%, 에너지 환경은 62.7%, 정보통신은 63.7%에서 평균 62.1%. 결국에 우리가 60%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리고 격차는 4년만 떨어졌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기술 융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술 융합의 그 기본이 되는 것은 이 정보기술입니다. 정보기술이 중심에 놓고 다른 분야와 어떻게 만나는가 한번 볼까요? 우선 정보기술이 이 신경과학과 만나는 게 계산신경과학입니다. 이 컴퓨테이셔널 이 뉴로사이언스를 하는데 최근에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그래토믹스, 즉 그 뇌세포의 그 연결 정도를 컴퓨터 기술을 전부 지도를 그리는 거. 이게 계산신경과학이 있고요. 생물정보학, 스텐 생물학, 합성생물 이건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러니까 정보기술과 이 생명과학 기술이 만나는 거겠죠. 이쪽은 뭐냐면 정보기술과 그 첨단 정보기술, 그러니까 정보기술끼리 만나는 건데 이제 디지털 컨버전스, 방송통신융합, 유무선통신융합, 마무리들 이게 여러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오겠죠. 근데 이쪽이 또 재밌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굴뚝산업, 이 전통산업이죠.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건설산업, 이 스마트그리드, 이 전통산업의 정보기술이 부과가 돼서 어떻게 또 이 생산성을 높이느냐 이런 게 또 이제 네 분야입니다. 신경과학과 생명공학과 정보기술과 이 전통산업 이렇게 해서 정보기술이 여러 분야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디지털 컨버전스를 볼까요?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해서 서로 뿌리가 다른 기술들이 한 덩어리로 융합되는 형태입니다.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 볼까요? 정보처리 기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죠. 영상기술, 이미지를 처리하는 기술이죠. 통신기술, 사람 목소리를 처리하는 것이죠. 이런 3대 분야가 한 점을 향해 뭉치는 것을 우리가 디지털 컨버전스를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산업적 측면에서 볼까요? 또 정보처리 기술을 그 종화인 퍼스널 컴퓨터, 그 다음 영상기술 집합체인 텔레비전, 통계기술 집합체인 전화기 이렇게 퍼스널 컴퓨터, 텔레비전, 전화기 이 3대 기술이 시장에서 융합되는 것. 이런 게 이제 디지털 컨버전스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기술적 측면에서는 정보처리, 영상기술, 통신기술이 합쳐지는 것. 산업적 측면에서는 PC, TV, 전화기가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제품인가 볼까요? 디지털 컨버전스의 제품 중에 초기에 나온 게 바로 재생장치 CD-ROM입니다. 여러분 CD-ROM은 이제 워낙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건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음성과 영상을 디지털 정보로 저장함에 따라 컴퓨터로 음악 감상, 영화 시청이 가능하죠. 즉 음성, 영상, 문자 등 사람이 의사소통 수단으로 구사하는 미디어를 모두 융합하는 멀티미디어 컴퓨터가 생겨된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뭐죠?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PC, 휴대용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융합된 것이죠. 그리고 차세대로 또 떠오르게 있는 스마트 텔레비전. 이거는 PC와 텔레비전 융합된 겁니다. 이렇게 디지털 컨버전스는 모든 정보산업 분야에 하나 태풍을 몰고 오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 만물의 인터넷에서도 지금 재미있는 짓입니다. 이게 지금 외국에는 인터넷 오브 싱스 해서 이렇게 영어로 나왔는데 제가 이제 영어를 한글로 만들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things, 그러니까 물건, 사물인데 이게 악자가 재밌는 게 오자를 이 소문자로 써요. IoT. 이건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2025년 미국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현상 파괴적 민간기술 보고서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뭐냐면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가 2008년 9월에 미국이 2025년에도 세계적인 국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육성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게 제출했는데 그 보고서 이름이 바로 현상 파괴적 민간기술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현상 파괴적 민간기술이란 뭐냐? 현상 파괴적이라는 것은 그동안 있던 기술을 모든 걸 다 무효로 만드시 완전히 이렇게 무시하고 새롭게 떠오른 그런 기술을 우리가 현상 파괴적 기술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현상 파괴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기술 대신 시장을 지배하는 혁신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인터넷 개념을 좀 더 설명하면 2025년에 미국이 현상 파괴적 민간 기술을 제시한 6개 기술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인지, 감시, 제어하는 정보통신망을 우리가 마무리 인터넷,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미래의 인터넷인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이 되면 미국의 바라는 대로 이 기술이 현실화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은 무엇이든지 만물의 인터넷에 연결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연필, 볼펜, 공책, 여자분들의 핸디백, 집에 있는 옷, 냉장고에 있는 고기, 이 모든 것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게 이 마음풀의 인터넷의 마음풀 인터넷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렇게 실현될 것인가? 실현 일정을 볼까요? 우선 2010년, 작년이 되겠습니다만 미국 대형 소매 연쇄점 상품의 RFID, 이건 무선 주파수 식별 장치죠. 그 RF 태그를 부착한다. 즉 바코드 대신에 모든 상품에 RF 태그를 부착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선으로 상품 하나하나를 인식하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모든 물건에 RF 태그가 부착이 됐으니까 그걸 읽어야죠. 소비자가 읽을 수 있게끔 휴대전화에 RF 판독기가 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2013년인데 이렇게 해서 모든 상품에, 모든 백화점이나 소매점 모든 상품에 이제는 물건에 하나하나의 그 꼬리표가 달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 정보 기술, 인터넷 산업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2017년에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유비쿼터스 유치파 기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서로가 다 전화기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 2025년이 되면 일상생활에 모든 물건이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이 세상에 모든 물건, 사람은 물론 모든 물건이 연결되면 어떻게 되겠죠? 사람과 사람의 통신뿐이 아니라 물건과 물건이 정보를 교환하고 또 물건과 사람이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이것도 이제 전통산업, 그 굴뚝산업, 전통산업의 이 정보기술이 전복되는 그런 새로운 이제 산업이고 이 새로운 기술인데요. 정보기술과 전통산업이 융합된 대표 사례이다. 무슨 얘기냐? 기존 전력망, 우리 집에 그 전력을 쓰는데 그 전력망에 정보기술을 접목해서 전기 공급되는 양, 또 사용하는 양, 또 전력 쓰는 상태를 알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냥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보내면 가정에서 전기를 쓰고 해서 보내는 사람과 이 사용하는 사람이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없는데 이 스마트 그리드가 되면 이제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즉 스마트 그리드는 한국말로 표현하면 지능형, 스마트 지능형 그리드는 전력망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력망인데 효과를 한번 볼까요? 우선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과 전력 생산하는 사람 봅시다. 전력 사용자의 경우는 빌딩, 또 자기 집에 스마트 미터기를 장착합니다. 그래서 전력 회사는 전기 사용량 요금을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이건 우리가 현재 요금을 한 달에 한 번씩 고지서를 받게 되면 아는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언제고 알고 싶을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전기 요금, 이렇게 이제 자기가 사용하는 양하고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전기 요금이 쌀 때, 저렴한 시간대에 전력을 막 쓰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가능하고 또 전력 생산도 역시 이제 좋은 점이 많은데 전력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또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력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그 스마트 그리드가 전력 사용의 효율을 높일 뿐더러 놀랍게도 이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발전소 추가 건설을 이제 줄일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전력을 이렇게 생산적으로 쓰게 되기 때문에 발전소를 마구 지을 필요 없이 경제적으로 쓰기 때문에 발전소가 적게 건설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온실가스 문제가 줄어든다는 그런 뜻이 됐고 더 재밌는 건 재생에너지입니다. 요새 녹색 성장으로 많이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거는 항상 24시간 생산되는 게 아니고 태양은 항상 이렇게 빛을 쬐는 것도 아니고 또 바람이 항상 부는 거 아닌데 이렇게 태양광, 풍력이 하나 문제점이 24시간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생산할 때 모아둬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풍력이 모아둬 가지고 쓸 때 이때 이 스마트 그리드를 접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발전량이 일정치 않은 재생에너지를 기존 전력망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구온난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이건 이제 우리 융합기술에서 학문적인 얘기인데요. 말 그대로 생물정보학입니다. 생물이 뭐죠? 생물공학이죠. 여기는 정보, 즉 생물정보학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보학이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생물학적 문제를 해결한다. 좀 더 표현하면 분자생물학, 이 생물은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과 정보과학이 융합이다. 그럼 왜 이게 나왔느냐? 인간개념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그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분석할 때 컴퓨터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수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인간개념 프로젝트를 할 때 컴퓨터가 필수적으로 등장을 했고 컴퓨터 덕분에 인간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는데 이러는 과정에서 대량의 생물학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물론 컴퓨터로 하죠. 그리고 이러한 문헌 정보를 누구나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게 검색하도록 하는 그런 게 이제 가능했죠. 컴퓨터 때문에 가능했죠. 그렇게 해서 이런 계기로 나온 게 바로 이 생물정보학입니다. 근데 이 생물정보학은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게놈, 유전 정보를 잘 저장해서 쓰게 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 생물정보학에서 또 다른 학문이 파생된 게 바로 단백질체학, 시스템 생물학입니다. 좀 더 설명할까요? 단백질체학은 프로테오믹스. 우리가 게놈을 게노믹스로 하는데 단백질체를 우리가 프로테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옴을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프로테오믹스죠. 즉 게놈, 유전체에 의해서 발현되는 전체 단백질을 프로테옴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테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단백질 목록을 작성하고 또 단백질끼리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고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의 성분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신약을 개발하는 이런 단백질 체학이 요즘 최근에 새로운 학문으로 이 부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스템 생물학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시스템이라는 게 벌써 이 컴퓨터라는 용어가 얼른 떠오르게 하는데 생명체를 현재 우리 생명공학에서 어떻게 하죠? 분자 생물학에서는 생명체는 무슨 기관, 조직, 뭐 세포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가 모이는 걸로 해서 분석해서 하나하나의 특성을 알아가지고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학문인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생명체 자체를 딱 하나를 시스템으로 간주하는 거죠. 하나의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생명체를 생체 물질이 네트워크처럼 얽혀있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체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 전체 네트워크, 네트워크로 봤으니까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 모의 실험이라고 하죠.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물학, 우리 인체 자체, 생명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처럼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대표적인 게 가상세 프로젝트입니다. 즉 세포를 컴퓨터 안에서 창조합니다. 그럼 이게 어디 쓰느냐? 현재 신약을 개발하면 그 면역 거부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 동물 실험도 하고 실제 생체 실험하는데 이렇게 세포를 가상세포를 만들게 되면 그 개발한 신약을 이 컴퓨터 안에 세포, 그 컴퓨터 세포죠. 가상세포에다 넣어놓고 면역 여부를 반응할 수 있게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는 그 정보기술과 다른 그 여러 분야와의 그 융합을 알아봤는데 이제는
두 번째, 생명공학과 나노기술입니다. 자, 생명공학 기술이 가운데 있죠. 보십시오. 생물의학, 생물정보학, 시스템 생물학, 생체전자공학, 생체조절공학, 합성물학. 다 정말 새로 생긴 학문들이고 정말 재미있는 학문들입니다. 근데 이쪽에는 이제 나노기술 쪽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공학 기술이 생체모방학과 만나고 나노기술이 되고 또 생명과학 기술이 나노바이오 기술과 만나서 나노의학이 되고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또 생물의학은 그거죠. 말 그대로 생물학과 의학이 만나서 질병의 진단을 하고 처리하고 수리하고 치료하고 예컨대 유전자 치료 같은 거 유전자 잘못된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유전 치료 같은 게 바로 이 생물학의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겠죠. 아까 생물정보학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시스템 생물학 설명을 드렸죠. 그다음 생체전자공학 말 그대로 바이오는 있습니다. 바이올로지 생물학과 일렉트론 전자공학 생체전자공학 즉 생체에다가 전자공학으로 만든 장치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장기 무슨 뭐 인공눈 이렇게 넣어서 우리 기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즉 사이보그가 되는 것이죠. 생체조직공학은 우리 몸에 있는 조직 예컨대 심장, 콩팥, 피부, 연골 이런 조직을 그 사람의 세포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합성생물학은 이건 정말 이렇게 놀랍다고 표현해야 할 만큼 정말 이거 앞으로 우리 지켜봐야 할 건데 말 그대로 생물을 우리 인간이 합성, 즉 생물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생체모방학은 이거는 비록 생명과학 기술로 설명합니다만 독자적으로 생체모방학 자체가 독자적으로 융합학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지구에 생명체가 출현한 게 38억 년이 되는데 38억 년 동안에 생물이 진화하는 과정에 갖게 된 구조와 기능은 정말 환경에 적응하면서 갖게 됐겠죠. 그래서 그 생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 기능을 본뜨거나 흉내를 내거나 또는 그 구조와 기능에서 영감을 얻거나 해서 새로운 물건이나 장치나 물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비행기 같은 거죠. 그리고 또 동물을 닮은 로봇 같은 거. 또 거미줄을 만들죠. 그 살아있는 거미의 유전자를 연구해서 거미줄. 이렇게 생체 모방. 근데 그 생체 모방학 중에 일부가 나노기술로 관계되는 겁니다. 이건 설명을 다 드리죠. 자, 또 생명과학 기술이 나노기술이 생명과학과 만나죠. 당연히 맞죠. 바이오 기술이 뭐죠? 유전자죠. 유전자를 다루는 건데 유전자가 이게 분자 수준입니다. 나노 기술은 당연히 분자 수준이니까 그 분자 수준에서 나노 기술과 이 바이오 기술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기술하고 시작을 개발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나노화학으로 저절로 이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술 중에서 몇 가지 정말 흥미로운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죠. 우선 이 바이오닉스입니다. 사람을 사이보그로 만든 대표적 기술인데요. 바이오닉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물학, 바이올로지, 그 다음에 전자공학, 일렉트로닉스를 합쳐 만든 단어인데 생명과학 기술과 전자공학의 융합으로 출현한 기술입니다. 즉 생물학의 원리를 적용해서 몸과 마음의 기능을 개선하는 장치를 만드는 기술이다. 예를 들면 인공장기, 우리 몸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전자제품으로 만든 장기, 그 다음 신경보철. 이 보철은 쉬운 말로 땜질입니다. 신경 기능을 땜질하는 것입니다. 좀 더 볼까요? 우선 인공장기의 경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이제 새로운 전자장치로 이제 교체가 가능한데요. 인공뼈, 인공관절, 인공조직, 인공치아, 의수족, 그러니까 인공팔다리죠. 인공유방까지 만들었습니다. 인공성기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명과 직결된 인공신장, 콩팥이죠. 인공심장도 전자장치로 만들게 돼서 교체를 하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바이러스 가장 대표적인 신경보철입니다. 신경계가 잘못됐을 때, 신경 결손 부위, 그러니까 신경이 고장이 났을 때 그것을 이 전자장치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대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계 활동을 인위적으로 제어함으로써 감각신경, 운동신경, 즉 감각기능, 운동기능을 복구 또는 보완해 준다는 거죠. 그럼 먼저 감각신경 보조를 볼까요? 감각신경, 보고, 듣고, 느끼는 그 감각신경에 가장 문제되는 게 시각 및 청각장애입니다. 시각장애, 눈을
시각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원인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뇌 시각 피질. 이 시각 피질은 이 후두엽, 뇌 뒷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대개 시각장애는 그 뇌가 고장난다 합니다. 눈보다도. 그래서 뇌의 기능이 잘못돼서 80% 정도가 시각 피질에 고장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아주 그 가는 미세 전극을 집어넣어가 심어놓고 전기를 자극해서 결국에 사물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눈의 망막에 수용기가 손상된 부분이 20% 됐는데 거기는 망막이 잘못됐으니까 인공망막을 만들어서 이식한다는 것이죠. 그다음 청각장애, 이제 잘 못 듣는 분들, 그 대부분 그런 분들은 와우광, 달팽이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유모세포가 없어져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인공와우광을 만들어 가지고 청각장애를 이제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다음 운동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신이나 전신이 잘못되신 분들은 운동신경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조직공학입니다. 이 티슈, 이 조직입니다. 이 단어를 보시면 티슈. 그래서 이 조직공학으로 만든 새로운 기관을 우리가 네오기관이라고. 네오오간. 사람의 살아있는 세포를 사용하여 만든 인체 조직이나 기관을 우리가 네오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공학은 네오기관을 만드는 의학 분야인데요. 네 단계로 갑니다. 첫째, 그러니까 생물 분해성, 잘 녹아버린다는 뜻이죠. 생물 분해성이 뛰어난 중합체로 특정 조직이나 기관을 본뜬 입체구조의 발판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발판 위에다가 사람의 살아있는 세포를 접촉시킵니다. 그래서 세포와 발판을 환자의 상처의 부위로 옮기고 그러면 그 부위에서 세포가 증식, 자라나는 것이죠. 조립되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과 동시에 중합체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몸 안에 저증산물, 새로운 기관이 됩니다. 즉 우리 몸에 잘못된 기관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는 어떻게 되느냐? 피부와 영양가리 단순한 것들을 이미 만들었어요. 이 조직공학. 즉 자기 세포로 자기 피부와 연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상 입은 환자들이 피부를 바로 이걸로 이식하면 그 피부를 이제 복구할 수 있고 유방조직도 만들었습니다. 그 유방암 수술로 유방을 손상당한 어떤 여자분이 자기 엉덩이 살을 가지고 이 조직공학에 의해서 유방을 재석시켰습니다. 그리고 2015년, 17년 사이에 심장, 합박 콩팥이 나온다는 것이고 2020년 간, 그리고 2030년 되면 인체의 모든 기관을 95% 정도를 네오기관으로 교체한다. 물론 뇌가 좀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30년만 되면 자기 살아있는 세포로 자기의 잘못된 기관을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게 바로 이 조직공학입니다. 합성생물학입니다. 말 그대로 합성생물학은 이렇게 영어로는 신서틱 바이올로지인데 옆에 읽어보세요. 바이오 디자인, 이게 이제 그 본래 뜻을 제대로 생물, 바이오는 생물이죠. 생물. 디자인, 설계. 엔지니어링은 뭐죠? 공학. 즉 생물체를 설계해서 공학적인 처리한다. 우리 인간의 생명 자체가 이제는 공학적 처리되네요. 이건 정말 놀라운 기술입니다. 놀라운 분야입니다. 한번 설명해 볼까요? 공학기술을 생명과에 융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공학 기술이 드디어 공학과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생체 시스템을 설계, 아까 디자인해서 설계, 엔지니어링하여 새로운 생물학적 부품, 장치, 시스템을 만드는 연구입니다. 그러면 얼른 떠오른 게 반도체죠. 그래서 반도체 칩을 만든다. 그 칩팹이라는데 그 반도체 가공 기술 기법을 생물체에 이용하는 것. 그래서 바이오팹이라고 합니다. 이 칩팹, 반도체 칩 만드는 그 기법을 생물체에 이용하여서 우리가 합성생물학에서 연구하는 그런 부분을 바이오팹 기술이라고 합니다. 즉 반도체 소자처럼 상호교환이 가능한 표준화된 생물체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기능 가진 생물체 창조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몸 일부가 하나의 표준 부품처럼 교환할 수 있게 설계를 해서 공학적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합성생물학입니다. 그래서 합성생물학이 등장함에 따라 우리 기왕에 있는 우리 생명체를 버전 1, 생명체 1판이라고 합니다. 조물주의 단순한 생명을 생명체 1판이라고 하고 이제 새로 생기는 생명체, 생명체 2판을 라이프 버전 2, 2.0에서 인공생명체로 합니다. 그래서 인공생명체는 아티피셜 라이프죠. 그럼 최초 인공생명체가 나타날 것이다 해서 미리서 말을 만들어 놓은 게 신시아입니다. 근데 그 신시아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2010년 5월에 사이언스에 발표했죠. 미국의 크레이그 벤터. 인간개념 프로젝트를 연구한 세계적인 이 유전학자하고 생명공학자인데 그분이 박테리아 세포 게놈을 합성해서 인공세균을
그러니까 박테리아, 세균은 드디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108만 개의 염기를 가진 세포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1800쌍 염기인데 우리 인간은 30억 쌍이죠. 그러니까 인간까지 가려면 아직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단 출발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조물주 대신에 생명체를 만드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체 모방학입니다. 생체 모방학은 생물, 아까 말씀드린 38억 년 동안 생물이 진화하면서 갖게 된 가장 환경에 적합하게 된 구조와 기능을 모방해서 이와 비슷한 기계나 물질을 만드는 게 이 생체 모방학입니다. 생체 모방은 로봇공학에서 로봇을 만들 때 동물이라든가 이렇게 곤충을 흉내내서 만드는데 그 로봇공학에서 재료공학 같은 경우는 거미 실크 같은 거. 그래서 생체를 번뜨는 기술인데요. 로봇공학의 경우에 건축 로봇, 물고기 로봇 같은 게 있죠. 재료공학은 거미 실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체 모방학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나노 기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보시면은 이게 도마뱀 무치입니다. 개코라고 하는 개코. 열대 지방에 살고 약 30km 정도밖에 30km 정도 되는 그건데 이 도마뱀 무치가 천장을 마음 놓고 다녀요. 천장에 붙어 다니면 떨어져야 옳죠. 무거우니까. 즉 만유 인력의 법칙이면 안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이 발바닥을 봤더니 발바닥이 달라 있어. 붙어 있어요. 나노 빨판입니다. 이게 수십만 개 이 개코 도마뱀 무치의 발가락에 털이 있는데 그 털 하나하나에 수십만 개가 달라 있어요. 이게 딱딱 붙어주니까 이 빨판이 붙어주니까 그 무거운 게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노 빨판을 흉내내서 나노 접착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우리 김상배라는 그 연구원이 이 원리를 이용해서 끈적이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스티키 봇인데 영어로 무슨 얘기냐면 그 로봇의 발바닥에다가 이 나노 빨판을 붙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티키 봇이 이 벽을 천장을 마음 놓고 붙어서 기어 올라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티키 봇을 조금 더 확대한다면 스파이더맨도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스파이더맨 발바닥, 손바닥에다 이 접착제를 붙여주면 벽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자연을 번든 나노 물질의 대표적인 경우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연잎사기입니다. 그 연잎사기는 그 연꽃은 연못이 굉장히 더럽잖아요.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연꽃은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 연잎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연잎을 봤더니 연잎에 그 돌기, 나노 크기의 돌기가 있는데 그 돌기 때문에 물이 떨어질 때 물이 퍼지지 않고 방울이 돼요. 그러니까 그 방울이 땅으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먼지를 이렇게 끌어내리니까 항상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 원리를 우리가 뭐라면 연잎 효과, 로터스 이펙트랍니다. 그 연잎 효과를 이용해서 자동 정화, 스스로가 깨끗해지는 표면제를 개발해서 그런 것들을 발라주면 모든 제품들이 이제 깨끗한 거죠. 예컨대 뭐 주방에 전기밥솥 같은 데다가 이런 연잎 효과를 가진 표면을 닦아주면 때가 안 타겠죠. 이런 게 이제 생체 모방의 하나의 정말 흥미로운 연구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나노 바이오 기술은 이제 이렇게 그 나노 기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이 나노 바이오 기술이죠. 나노 기술하고 이 생명과학 기술이 이제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나노 바이오 기술은 나노 기술과 이 바이오 기술 융합이다. 대표적인 게 바이오 칩과 이 바이오 센서가 있습니다. 바이오 칩은 말 그대로 생명 칩이죠. 생체 물질을 분석하고 관련된 반응을 제어하는 생화학적 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DNA 칩, 단백질 칩, 그 다음 레버너 칩입니다. DNA 칩은 DNA가 이 칩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DNA 성분을 분석해서 우리가 어느 질병에 걸릴지를 미리 알게 되는 것이고, 단백질 칩은 단백질로 만든 칩이기 때문에 단백질 이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레버너 칩입니다. 말 그대로 칩 위의 실험실입니다. 그 조그만 칩에다가 실험실에 있는 그런 모든 실험 장비가 예컨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병의 진단 장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너 칩을 가지고 손톱만한 크기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피를 조금만 떨어뜨리고 조직을 조금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질병을 판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오 센서라는 건 정보를 이제 감지하는 거니까 그 센서가
우리 몸에 센서가 많죠. 그 센서는 뭐냐? 특정한 물질이나 분자가 있고 없는 걸 안다든가 그 정도를 알려주는 장치인데 사람 몸 안의 센서가 다 오감이 다 센서죠. 보고, 듣고, 있고, 맛을 보고, 느끼는 센서. 그 몸 안의 센서가 오감일 뿐더러 또 몸속에 들어가면 생체 분자가 다 센서예요. 그래서 효소, 항체되는 이런 센서를 우리가 활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나노바이오 센서인데, 즉 바이오 센서 기능을 나노 기술로 만드는 건데요. 생체 분자 기능을 응용해서 분자 수준, 즉 나노 기술 수준에서 물질을 검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 보면 식품 포장재에 집어넣으면 이런 나노바이오 센서가 있으면 음식이 부패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 넣으면 질병을 미리서 알 수 있죠. 나쁜 균이 들어있는지 안 알 수 있고, 보안 기능, 특히 테러 같은 게 위험한데 생물학적 테러가 일어날 때 이 병균, 그 무서운 병균을 뿌려가지고 사람을 이제 테러할 때 거기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독가스를 탐지하는 장치가 이미 개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노화학입니다. 나노화학은 나노바이오 기술이 조금 더 이제 발전했다고 해서 의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인데요. 나노화학은 나노 기술이 의학과 융합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나노화학의 전제는 뭐냐? 우리 몸에서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사실 크기가 100나노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나노미터이니까 나노화학이 딱 맞는 거죠. 나노 크기의 장치를 만들어서 이 끼리끼리 크기가 비슷한 것끼리 바이러스를 격침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 내지 100나노미터 사이에서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병을 일찍 발견하고 약물 전달. 현재 우리 약을 먹으면 특정 부위, 아픈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온몸에 퍼지거든요. 이제는 약물 전달은 뭐냐? 꼭 아픈 데로, 꼭 그 약이 필요한 부위로 보내는 그 약물 전달을 이제 하게 될 것이고, 또 질병 치료 기술이 발달되겠죠. 우선 진단 한번 볼까요? 분자 진단은 건 뭐냐면 분자 수준에서, 즉 나노 크기 수준에서 질병을 아는 겁니다. 즉 우리 몸 안에 생체 분자 수준에서 나노 기술을 활용해서 질병의 발생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 이미 미국 과학자들이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때 이걸 암세포가 빛을 내도록 하면 우리 사람 눈으로 알 수 있잖아요. 암세포가 빛을 내도록 방법을 개발했고, 어떻게 했느냐면 그 방법을 보면 나노미터 크기의 발광표지, 그러니까 발광표지라는 게 뭐냐면 빛을 내게 하는 그 표시 장치입니다. 딱지죠. 빛을 내게 하는 딱지를 몸속에 집어넣으면, 주사로 집어넣으면 딱 암세포에 찾아가서 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암세포에 가서 이 발광표지가 빛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암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발광표지, 암에 붙어서 빛을 내게 하는 그 표지로 사용하는 게 바로 양자점, 퀀텀 덧입니다. 양자점. 이 반도체 물질을 만든 나노 크기 입자인데 이걸 주사로 집어넣어주면 암수에 달라붙어가지고 빛을 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분자 진단, 즉 분자 수준에서 질병을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약물 전달은 드럭 데리버리 전문용어로 쓰는데요. 꼭 그 약이 필요한 부위로 약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 폭탄이랍니다. 말 그대로 정확하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폭탄처럼 그 약을 떨어뜨리는 건데, 리포솜이라는 그런 장치 안에다가 항암제를 넣어서 투약을 하면 되는 게 이게 스마트 폭탄입니다. 리포솜은 뭐냐면 우리 세포의 생체막에 있는 건데요. 약 100나노미터 정도의 방울입니다. 그 방울 속에다, 그러니까 리포솜 아니란 건 리포솜, 그 방울로 만든 데다가 항암제를 넣어가지고 집어넣는 그걸 우리가 스마트 폭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휴대용 약국입니다. 약국을 들고 다닌다는 뜻이 말 그대로 포탑을 들고 다닌다는 뜻. 즉 칩 위의 약국이라는 뜻인데, 컴퓨터 칩 위에 약국에서처럼 여러 약품을 나노 입자 형태로 저장해서 그 휴대용 약국을 몸에 집어넣으면 그게 들어가서 오만 약이 다 있으니까 가서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기술 융합이 이제는 여러 분야로 현실화되는데, 그거를 제품화하고 물건으로 만들고 또 시장에 내놓고 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그렇게 일을 경제할 때 그게 바로 뭐냐? 그걸 우리가 산업 융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융합을 시장성 있게 제품화하는 그 산업 융합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 융합은 집어넣는 인풋, 투입 요소와 산출 결과, 아웃풋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선 투입 요소에 볼까요? 우선 기술 융합의 가장 기본이 뭐라겠죠? IT, BT, NT죠. 그러니까 정보기술을 집어넣었을 때, 즉 IT 기반 산업 융합이 있을 수도 있고, BT 융합,
생명과학 기술이죠. 그리고 나노기술, NT융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기반을 보시면 대표적인 게 지능인 자동차입니다. 즉 정보기술을 자동차에 이렇게 융합한 거죠. 그러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됩니다. 즉 이렇게 레이더와 센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차와 차 사이의 거리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운전자의 그 스티어링 방향, 운전 방향에 따라서 전조등이 깜짝이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동차가 결국 영리해집니다. 스마트 자동차 되죠. 이렇게 되는 게 있겠고, 그다음 이제 생명과학 기술을 집어넣으면 반도체 바이오 센서칩,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바이오 센서를 만들어서 리다를 개발하는 건데, 칩과 리다 개발, 한국전자 우리가 대전에 있는 애틀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이미 이걸 개발해서 혈액 등 체액 속에다가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 질병을 미리서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정이나 또 실버타운 등에서 혈액 및 이렇게 방울로 간편하게 질병을 이렇게 미리서 병원에 가기 전에 진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노기술 기반입니다. 이건 나노 전자광이라고 하는데, 예컨대 이런 거 있겠죠. 탄소 나노튜브와 그래핀 있죠. 탄소 나노튜브와 그래핀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것. 이런 게 이제 산업융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산출 결과죠. 제품 간의 융합, 제품 간 서비스 융합, 서비스 융합이 있습니다. 제품 융합은 그 유명한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와서 완전히 지금 전자산업의 디지털 컴퓨터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는데, 바로 스마트폰 뭐냐면 제품끼리 융합된 것입니다. 휴대폰, PDA, MP3, 전자사전, 카메라, 비디오, GPS,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휴대기기의 장점을 합쳐 하나의 하드에 집착시킨 것이다. 이게 제품 간 융합이고, 조만간 상품화된 스마트 TV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제품하고 서비스를 융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킨들, 이 전자책이 있죠. 아마존이는 미국에서 인터넷으로 책을 파는 그 거대한 회사인데요. 킨들은 거기서 나오는 전자책입니다. 그래서 킨들은 미국 이동통신 회사와 서로 손을 잡아가지고 단말기에다가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이 책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품 서비스 융합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끼리 융합되는 거. KT, 우리 이제 한국통신인데요. KT에서 얘기하는 쿡앤드쇼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유선 서비스하고 무선 서비스가 서로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이런 게 이제 산업융합에서 출력, 산출 결과, 아웃풋에 따라서 이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술융합이 되고 산업융합이 돼서 소위 국제적인 경쟁이 이제 치열하게 전개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입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자, 보십시오. 산업융합의 상당수는 이 정보기술에 기반을 둡니다. 그래서 정보기술은 통신, 가전, 컴퓨팅, 컨텐츠,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집합체가 가진 정보기술인데, 이 정보기술이 의료, 자동차, 기계, 유통, 방송, 컨텐츠, 화학술, 이렇게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쳐서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제품이 나옵니다. 예를 들까요? 의료에서는 모바일 의료기기, 맞춤형 헬스케어가 나오죠. 자동차는 텔레메틱스,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 다음에 자동차 전지, 그 다음 기계는 스마트 생산 시스템, 또 지능형 로봇, 유통은 엠커머스, 유통, 또 유무선 통신 쇼핑몰, 그 다음에 방송은 브로드밴드 TV, 이러니, 컨텐츠는 유치 기반 서비스, 모바일 멀티미디어, 또 화학 소재는 차세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이렇게 정보기술이, 요소기술들이 여러 산업 분야에 융합이 돼서 정말 이 새로운 분야를 내고 있는 게 오늘날 그 기술융합, 이 산업연수소인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IT 기술 인프라 기반의 융합을 통해 향후 산업 융합을 선도할 수 있다.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 위에 보시면 여기 5번째죠. OECD 국가 중 브로드밴드 가입자 비율이 세계 5등입니다. 한국. 그 다음에 광통신을 볼까요? 광통신 인터넷 사용자 비율은 세계 2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모든 산업융합 분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IT 기술인데, 우리나라는 IT 기술 인프라가 상당히 세계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한다면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 인프라를 구축한 한국은 융합선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즉 한국이 다가오는 기술융합, 산업융합 시대에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 물론 그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기술융합의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깊은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시면 기술의 대융합을 첨가합니다. 이건 전문가 39명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 융합기술을 전부 소개한 것이고요. 그리고 KBS 텔레비 2010년 9월 4일 제가 인류로 가는 길에 출연해서 융합, 새로운 가치 창조의 원동력이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설명을 한번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 금방 제가 설명드린 기술융합, 이 산업융합 개념이 좀 더 확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